안녕하세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에 좋은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서 이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49세에 주된 일자리를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73세에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럼 약 20년 넘게 이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자리를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그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를 봤더니 첫 번째로는 자녀 교육비가 들어간다라는 부분을 짚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혹시 가정 전업주부로 계셨던 경우에 남편분께서 갑자기 질병에 걸렸거나 사망하셨을 때 그 일자리에 그 몰려서 나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올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자녀 교육이 끝나고 나서도요. 이제 노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생계비를 조달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또 삶이 뭔가 넉넉하지 않은 거니까 그것에 대한 걱정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보탬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보고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데이터들을 보면요. 중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65세에서 79세는 42%, 그러니까 65세 이상 그 노인 인구 중에 약 절반 가까운 분들은 어떠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중고령자는 55세 이상을 여기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평균 그러면 얼마까지 몇 살까지 일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75세에서 79세가 넘으신 분들의 경우에도 난 82세까지 하고 싶다. 그래서 약 그 75세인 경우에는 7년 더, 79세인 경우는 3년 더 이렇게 일을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 부분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그 기인을 하고요. 또 일부 부분은 일하지 않았을 때 주는 그 삶이 빈 것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찾아가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독립적인 삶, 이런 것들의 비중이 섞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를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를 보니까 지인에 의한 것이 56%입니다. 이게 이제 시니어 삶뿐만 아니라 젊을 때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제 1차 퇴직을 하고 나니까 실은 그 전에 알고 있던 지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줘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지금도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하는데 주로 일자리들은 지인들이 주는 삶을 통해서 얻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나이 들어서까지 크게 변하진 않을 겁니다. 그럼 그거 외에는 무엇이 있느냐? 공공기관에서 약 22%인데요. 이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고 싶으면 근처에 그 지자체에 있는 일자리 센터, 특히 이제 구청 같은 데 가면요. 아주 전문가들이 포진돼 있고 50 플러스 센터에서도 전문가들이 매칭해주고 있고 또 그것은 워크넷이라는 시스템으로 연결돼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일자리들은 뭐 요새 당근마켓 같은 이런 지역 기반 그 미디어에서 소셜 미디어에서도 찾는 그런 경우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전히 지인을 통한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 이것이 시니어 삶에 주는 의미는 우리가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이 두 가지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빈곤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곤이라는 정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절대적인 빈곤. 이건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최저 생계비가 안 되는 경우를 빈곤이라고 정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두 번째는 상대적인 빈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상대적인 빈곤은요. 전체 우리나라 인구 100명 있다고 치고요. 그 가운데 절반, 거기서 또 그 절반의 절반, 즉 약 한 25%이 정도 되는 곳에 속하면은 상대적 빈곤이다라고 정의를 한 개념이고 이제 이 보고서에서 쓸 용어는 그런 상대적 빈곤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들 중에서 65세 이상제 중에서 그러면 이런 하위 25%에 속하지 않는 그런 분들은 약 절반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한 25%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75% 정도는 비빈곤 인구 노인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46%만 이렇게 비빈곤 노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은정 박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로빈곤 노인의 빈곤 지속 기간과 빈곤 탈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은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이 100명 중 35명. 그러니까 일을 해도 빈곤을 못 벗어나는 경우가 35%. 또 일하는 노인의 빈곤 경험, 그러니까 일을 하는 노인들이 이러한 빈곤을 경험하는 율도 약 76%.
또 이것이 7년 이상 지속된 것은 51%고 또 일을 해도 10년 이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 노인도 13.6%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가 뭔가 일을 통해서 생계를 상쇄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구나. 그 이유가 뭐냐라고 보니까 60이라는 숫자가 넘어서 주어지는 일자들이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겠구나. 그리고 또 이러한 빈곤의 굴레를 돕는 분들은 보면 어려서 어떠한 불우한 환경 상대적으로 그리고 그 속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못 찾고 전전긍긍하던 것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연계되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이런 의료 비용의 과다한 지출 그리고 생계 전선에 뛰어들면서 여성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보건이나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굳혀지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서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의 진입 특성을 보면 불안정한 일자리를 계속하신 분들 남편의 사망 또 그중에 한 부류는 뭔가 삶을 평생 직업체가 강조하는 건데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의미 있게 그리고 일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여유롭게 그렇게 독립적인 삶 이렇게 세 가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특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퇴직한 후에 빌세대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또 빈곤의 악순환을 이어주는데 그럼 왜 이 빈곤이 빚이 생기느냐? 퇴직 전부터 있었던 뭐 주로 부동산이겠죠. 채무 이자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것이 사기입니다. 이 사기는 외부에 의한 사기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과욕을 부려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이것도 선택지가 많이 없는데 충분히 준비되지 않고 제대로 밑바닥부터 실력을 쌓지 않고 정확하게 보지 않고 나서 이전의 경험을 가지고 사회 후에 직장 후의 삶에서도 그대로 대입해서 과도하게 투자하거나 과도하게 창업하거나 또 이런 과도하게 뭐 빌려준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좌담회를 통해서 정성조사 인터뷰한 것들을 이렇게 담아냈는데요. 그 속에 실질적인 글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 자료를 관심 있는 분들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면서 행간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시니어 삶에 대한 좋은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것들이 그러니까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부족하니까 카드를 돌리고 또 돌려막기 하다 보니 더 늘어나고 이러한 악순환이 생기는데 특히 코로나 같은 이런 위기에 이러한 것은 더 악화될 수 있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공적 기금으로 이것을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이제 일자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안전망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분들을 배려하고 전체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연령에 따른 노인 일자리라고 60이 넘으면 무조건 노인 일자리로 가야 되고 70살이 넘으면 돌봄 영역 노동 진입은 어려워진다. 뭐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룰로서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를 하고 또 하나 그러면 세대 갈등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시니어가 뺏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는 노인이 원하는 게 아니라 젊은이가 기피한 일자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은 공적연금, 즉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기초연금, 공무원연금이 수급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을 받는 전체의 대상자들을 보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이비 부머인 경우에 받는 분도 적고 현재 65세 이상인 경우에는요. 베이비 부머는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그 전 세대를 보면 한 50만 원 내외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 실제로 노령연금으로 되고 있어서 기초연금이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분들은 또 좀 다르지만 또 나름 또 그분들이 겪는 고충도 있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거주하는 자녀의 생활비 공동 부담으로 그다음에 형편이 좀 나아졌는데 중요한 것은 공공 일자리가 그나마 코로나 시대에 보호막이 돼주었다라는 아주 현장의 뼈 깊은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 그게 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변수는 인생의 변수는 너무 많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는 일단은 법적으로 일단은 정책이라는 것은 법에 기인을 하고 이 법 하나 때문에 현장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실질적으로 최근 몇 년까지 노인 일자리에서 가장 갈등이 컸던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보건복지법에 의하면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의하면은 60세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에서 64세 이분들이 봉 뜨지 않았습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누가 해야 되는지 이것을 고용노동부에서 할 건지 아니면은 보건복지부에서 할 건지 이러한 것들이 주로 중첩되는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실은 법이 없어서 불법을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웃지 못할 그 슬픈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촘촘히 하나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을 보면은 어떠한 연령 차별이라는 것을 이제 명문화하는 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현실에서 60대면 끝이거든요. 정년 이후에. 근데 이것들을 룸을 높이기 위해서 외국에서도 점점 높여지고 특히 생산 가능 인구라는 걸 생각해서 올려지는데 뭐 취업 성공 패키지 이런 것도 65세에서 69세로 확대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보여지고요. 보건복지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기본법이라든지 기본 계획에서도 점차 고령자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급격히 고령화가 되고 있고요. 그 한 30년 후에는 인구 절반이 65세 이상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아주 그 데이터 속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새로운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공공 일자리 외에 이제 시장형 일자리 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 보고서를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아 정말 애국자는 이렇게 세상에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쥐어짜는 그런 분들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현장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니어를 활용해야겠다라고 접목하고 테스트하는 분들 또 이렇게 노인인력개발원처럼 중앙에서 이런 것들을 컨트롤을 하시는 분들 또 더 나아가서 현장에서는 시니어 클럽이라고 해서 그곳에 계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정말 열과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 시니어들은 실제로 내가 뛰어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요새는 이제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협동조합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새로운 모델들을 굉장히 발굴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애국자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분들의 노력들 선도자들의 길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젊은 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형 사업단의 형태를 보면 뭐 제조하는 것, 식품 제조, 매장 운영, 지역 영농,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세차 및 세탁 점점 늘어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공공 사이드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가 원래 있는데 해야 될 환경 같은 경우에 그렇죠. 해야 될 일을 있는데 특히 가스 안전 이런 것도 요새 하고 있고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들의 영역을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시니어들은 탄력적인 근무를 하고 비용을 일부 받으면서 서로 윈윈하는 모델. 특히 이제 네이버에서 에버영 코리아를 통해서 시행한 아주 그 데스크에서 컴퓨터를 지울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러한 시도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최근에 모델은 사회적 기업과 고령자 친화 기업에 대한 지원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기업 인증형으로 지정형으로 끝났는데 새롭게 시도되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브릿지라든지 시니어 증명형이라든지 테스트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는 그 젊은 인력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믹스해가는 그런 노력들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를 쭉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자 그런데 일자리 시니어들을 위한 일자리에 문제점이 있을 거다라는 건데 크게 이제 보고서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미스매치,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과 수요처의 차이. 그다음에 일자리를 개발을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시니어들의 가진 자질들. 이 자질이라면 이제 노화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또 정신적인 것도 큽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년회라는 이러한 부딪힐 수 없는 뭐 소화되지 않는 그런 문화도 있고요. 또 새로운 신기술들 특히 디지털 시대에 적용하지 못하는 이런 뒤떨어진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통합하는 관점에서의 중복되거나 서비스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루어가지 않는 크게 세 덩어리를 얘기하고 그 세 덩어리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개선하고자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OECD라는 글로벌 그 관점에서 특히 ILO나 이런 국제노동기구 이런 곳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큰 꼭지를 잡고 있는지도 볼 필요가 있는데요. OECD에서 고령자 일자리 공고 정책을 2015년에 발표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큰 틀은 처음에 이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이라거나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뭔가 플러스가 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 두 번째는 인식 개선 같은 건데요. 시니어들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물론 나이가 드니까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탄력적으로 그리고 원하는 작은 시간을 하고 금액은 조금 작더라도 그것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최근 현재 용어로 하면 약 생활비 갭이 되는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 전처럼 아주 육체 노동적이고 힘든 이런 그 노동이 더 피폐해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그런 모델들. 그 동시에 연금과 이러한 공적 안전망으로 믹스돼서 뭔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시니어들에게 스스로 일자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 즉 평생 직업이라는 쉼을 심어주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를 위해서 기술적으로 필요하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직업 훈련들, 이런 것들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크게 이제 이거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제가 관심 있는 분야니까 정리된 또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구나 이런 보고서가 있구나를 느꼈는데 전체를 한번 꽤 맞춰보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의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 아까 이제 보고서 속에 첫 번째 이전부터 불안정한 일을 하시다가 그게 나이가 들면서 점차 쌓아둔 자산 없이 이렇게 단순 노동으로 이어지다가 그 몸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삶은 더 피폐해지는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남편이나 어떤 가장이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을 때 그때 들어간 과중한 의료비 또 그때부터 발생하는 생계비 조달 방법이 없어지면서 그 상대 배우자가 현장에 투입되는데 아무런 기술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몸으로 할 수 있는 단순 노동으로 뛰어드는 것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독립을 할 수 있는 아주 건전한 생각으로 평생 직장을 그 갖추고자 하는 제대로 준비된 분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주된 일자리를 떠나서 이러한 일할 수 있는 다시 아까 말씀드린 숫자로 보면 한 50세에서 그 73세까지 그런 그 중간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에 또 부딪히냐면 초기에 자녀 교육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나가고요. 저도 계산해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강남 분들인 경우에 뭐 상상을 초월하겠지만 그 한 달에 한 학생에게 나가는 비용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국영수 세 과목만 그 학원을 다닌다 하더라도 그 학원 비용을 30만 원 하면 3, 3, 9, 90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 외에 플러스 알파가 너무 많아서 여기에 곱하기 뭐 심한 경우는 어마어마한 것까지 곱하기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몇 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자녀가 몇이면 복잡하겠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자녀 교육비에 대해서는 좀 줄여라라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인들의 평균 자산 규모가 뭐 순자산이 3억, 4억 정도인데요. 그 정도는 애들 교육으로 다 쓸 수도 있는 그런 비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크고요. 그러면 이게 교육 그 전에 이제 경제 방송에서 어떤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교육을 완전히 뭐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 들었을 때는 뭐 그런가 했는데 이 전체 틀을 놓고 보니까요. 실제로 퇴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의 자녀 교육비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문제가 되겠구나. 그러면 이것을 얼마나 교육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러한 국가 정책이 너무나도 시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금 이 자료를 통해서 보게 됐고요. 두 번째 의료비입니다. 갑자기 아프면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그나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렇지만 좀 더 촌밀하게 좀 더 지원을 해서 의료비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 여기 하나 더 한다면 이제 주거 이런 것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까 사기 같은 것들 이런 위험 요소 시니어 스스로가 과도한 과욕을 부리거나 너무 조급함에서 어떠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과도한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이제 생계비랑 넉넉하지 않은 삶에 대한 보탬 불안인데요.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절대적 빈곤율로 보면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은 뭐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집이 있고 식사할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아주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서는 가능한 구조거든요. 이것들을 제가 아는 선배님들은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시골에 가서 시골에 빈집이 있거든요. 빈집이 30%에 무려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소일거리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을 택하는 건 많은 것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느냐의 질문이지 이 과밀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복잡한 도시 속에서 또 똑같은 경쟁 속에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아마 상대적인 빈곤이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것도 전체 인구에서 25%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빈곤인가라는 퀘션을 갖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니어 중에는 아프리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런 기준으로 보면 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상대 빈곤에 맞춰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넉넉하지 않은 삶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줄이기 힘들고요. 특히 이제 남들이 따라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는 것들이 복잡하죠. 네, 아마 뭐 지금 이 얘기는 많은 선배님들이 이미 경험하신 거고 또 많은 후배분들도 경험하시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 용어로 담아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평생 현역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즉 일자리라는 것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새롭게 정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라는 것을 개인 차원에서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그 일을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을 전방위적으로 같이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것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대상 경로별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생 전반기부터 불안정한 단순 노동을 하셔서 어떤 안정적인 체계를 만들지 못하신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그 서포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막상 일자리, 노인 일자리는 현장에 부딪히면은요, 모두를 위한 일자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독립적인 삶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한 일자리에까지 집중하게 되는데 흔히 실수하는 게 이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불완전 단순 노동하실 분 일자리와 같을 수 있겠다라는 착각을 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마케팅에서 타겟팅 하는 것처럼 정확히 그 경로별로 그분들에게 맞는 수준의 일자리를 매칭해주고 필요하다면 사회 안전망으로 지원함으로써 절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빈곤율을 줄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현장의 기업가라든지 중간에 있는 조직에서 하시는 분들이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새로운 없는 세상에 없는 모델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시니어에 굉장히 전문가였는데 이전에 지금 이제 어떠한 유통 사업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받았냐면 이 먹태라는 거 아시죠? 먹태 같은 것을 누군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먹태를 중간에 누군가 또 가공을 해야 되죠. 이것을 이제 부모님과 연계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실은 그 일자리에 가보면은 시니어들이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하시고 음악 들으시면서 하시고 또 전에 화장품이 잘 되는 화장품 박스 접는 것들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고 즐기면서 원하는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시도들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공기업은 물론이고요. 사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서도 이런 모델을 만들려고 하고 이런 모델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 공공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더 늘려야 되고 이 지원을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은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전에 그 노인을 위한 나라 이런 개념으로 교수님께서 그 큰 개념의 노인 일자리 개념을 정리하신 게 있었습니다. 크게 봤을 때 젊은 사람은 과학이나 제조 쪽에 집중을 하고 시니어들은 서비스나 이런 쪽을 해야 된다는 큰 바운드를 만들었는데 이렇듯 이러한 연구들이나 이러한 그 과제에 대한 현실적인 접목들, 테스트들이 더욱더 늘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시점이 굉장히 빨라야겠다. 이런 그리고 이제 더 빠를 수 있겠다. 왜냐하면 액티브 시니어들은 이전과 다른 시니어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시니어들은 중구난방으로 지금 필요한 자격증을 딴다고 뭐 어떤 분들은 100회까지 따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갖는 분이 더 갖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현장에 접목하는 건 다릅니다. 그만큼 로드맵이나 방향성이 있어서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니어들이 이전에도 열심히 일을 하셨던 분들인데 자신의 삶에 대한 설계라기보다는 주어진 일에 그 함몰돼서 그쪽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가나 그 가정을 부흥시키신 분들인데 또다시 시니어들 삶에 대해서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이 돼서 그 속에서도 또다시 몰려서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그
그 비참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발굴하고 그 발굴된 일자리에 공공의 자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개인의 삶의 평생 현역이 될 수 있게 하는 조금 세련되고 조금 더 촌밀한 그런 계획들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일할 수밖에 없는 노인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봤을 때는 그래도 한 어르신들의 한 50% 이상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나머지 50%는 정말 일을 하는 게 행복해서 이 일만큼 행복한 게 없다라는 것을 그 일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시고 그분들의 표정이나 삶에서 엿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 인식과 또한 재반 조건과 특히 무엇보다도 일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는 그러한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어떤 공적 사회적 안전망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그것들을 우리 시니어들도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로 그 응원하고 그쪽을 개발하는 쪽에 힘을 쓰면 좋지 않겠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